백범일치 학원. 학원을 쓰고 나서. 학원은 중경 화평로 오사야항 1호 임시정부 청사에서 67세 1942년대 집필. 백범일치 상권은 53세 때 상해 법조계 마랑로 보경리 4호 임시정부 청사에서 1년여 시간을 들여서 기술한 것이다. 그 동기로 말하면 젊은 나이에 글 공부를 걷어치우고 예순이 되도록 큰 뜻을 품은 채 나의 보잘것없는 역량과 고루한 재주를 돌아보지 않고 성패와 영욕에도 연연하지 않으며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30여년 분투하였으나 하나도 이룩한 것이 없었다. 10여 년 동안 임시정부를 고수하였으나 김인현 1919년 이후 독립운동이 점점 퇴조하여 정부라는 명칭마저 간수하기 어려웠다. 당시 떠돌던 말과 같이 몇몇 동지와 더불어 고성나길에 슬픈 깃발을 날리며 스스로 헤아리기를 독립운동도 부진하고 나이도 죽을 때가 가까워졌으니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으면 호랑이 새끼를 얻지 못한다는 말처럼 무슨 일이든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침체한 국면을 타개할 목적으로 한편으로는 미국 하와이 동포들에게 편지하여 금전의 후원을 부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철혈 남아들을 물색하여 테러, 암살, 파괴 운동을 계획하던 때 백범일치 상권을 기술하였다. 그 후 이봉장의 동경의거와 윤봉길의 홍구의거 등이 진행되어 천만다행으로 성공하였으므로 쓸모없는 이 몸도 최후를 고할까 하여 본국에 있는 자식들이 성장하여 해외로 나오거든 반드시 전해달라는 부탁으로 상권을 등사하여 미국 하와이에 있는 몇몇 동지에게 보냈다. 그런데 학원을 쓰는 지금에는 불행히도 비천한 목숨이 잠시 보존되고 자식들도 이미 성장하였으니 상권을 등사하여 부탁한 것은 문제가 없게 되었다. 지금 학원을 쓰는 목적은 내가 50년 동안 분투한 사적을 기록하여 숱한 과오를 거울 삼아 다시는 이 같은 전철을 밟지 말라는 것이다. 전후 정세를 논하면 상권을 기술하던 때 임시정부는 외국인은 고사하고 한인도 국무위원들과 10여 명의 의정원 의원 이외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으니 당시 일반의 평판과 같이 임시정부는 이름만 있고 실체가 없었다. 그런데 학원을 쓸 무렵에는 의정원 의원과 국무위원들의 얼굴에서 수심에 찬 기색도 싹 가시고 내무, 외무, 군무, 재무 등 사부 행정이 비약적으로 진전되었다. 내정으로 말하면 중국 관내의 한인 각 당, 각 파가 모두 임시정부를 옹호 지지하고 미주, 멕시코, 쿠바 각국의 한인 교포 만여 명도 이에 호응하여 독립자금을 임시정부로 상납하였다. 외교로 말하면 임시정부 원년 1919년 이후 국제외교에 꾸준히 노력하였으나 중, 미 등 정부 당국자들의 비공식적인 찬조가 가끔 있었을 뿐 공식적인 응원은 없었다. 오늘에 이르러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가 장래 한국이 완전 독립하여야겠다고 전 세계를 향하여 공식으로 널리 알렸고 중국의 입법원장 송과 씨는 공식 석상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박멸하는
중국의 양책이 제일 먼저 한국 임시정부 승인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임시정부에서도 워싱턴에 외교위원부를 설치하고 이승만 박사를 위원장에 임명하여 외교 선전 방면에 노력하고 있다. 군정으로는 한국광복군이 정식 성립되어 이청천으로 총사령을 임명하고 서안에 사령부를 설치하여 병사 모집과 함께 훈련 작전을 계획, 실시 중이다. 재정으로 말하면 본국 동포들의 비밀 연납과 미주, 하와이 한인 동포들의 세금 명목 상납으로 충당했는데 외의 강압과 운동의 퇴조로 원년 1919년보다 2년 1920년의 숫자가 감소되고 그 후 점점 더 감소되었다. 이에 따라 임시정부의 직무도 정지되고 총장, 차장들 중에서 투항하거나 귀국하는 자가 한둘이 아니었다. 이러한 지경이니 그 아랫사람은 더 말하지 않아도 알만하며 그 중요 원인은 경제적 혼란이었다. 그러나 윤봉길 의사의 홍구 사건 이후 내외국인의 임시정부에 대한 태도가 호전되어 정부의 재정 수입고도 해마다 증가하여 23년 1941년에는 수입이 53만원 이상에 달하니 임시정부 설립 이래 최고 기록을 돌파하였다. 이때부터 수백, 수천 배로 증가될 단계에 들어섰다. 상해 불란서 조계지 보경리 4호 2층에서 참담하고 고난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최후의 결심을 하고 본 일지 상권을 쓰던 때에 비하면 지금의 임시정부는 약간의 진보 상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나 자신으로 말하면 날마다 늙어가고 병드니 상해시대를 죽자꾸나 시대라 한다면 중경시대는 죽어가는 시대라 하겠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죽기를 원하는가 물으면 나의 최대 소원은 독립이 성공한 후 본국에 들어가 입성식을 하고 죽는 것이며 작은 소망은 미주, 하와이 동포들을 만나보고 돌아오다 비행기 위에서 죽으면 시신을 아래로 던져 산중에 떨어지면 짐승들의 뱃속에, 바다 가운데 떨어지면 물고기 뱃속에 영원히 잠드는 것이다. 세상은 고해라더니 살기도 어렵거니와 죽기도 또한 어렵다. 타살보다 자살은 결심만 강하면 쉬운 듯하지만 자살도 자유가 있는 데서나 가능한 것이다. 나도 옥중에서 2번이나 치아포 사건으로 투옥되어 인천옥에서 장티푸스에 걸렸을 때, 그리고 17년 후 다시 인천 감옥으로 돌아와 인천항 축항 공사를 할 때 자살하려다 실패하였다. 서대문 감옥에서 안매산 명근형이 굶어 죽기를 결심하고 조용히 묵건을 나는 찬성하였다. 그가 3, 4일 동안 배가 고프니 머리가 아프니 하는 핑계로 음식을 끊었으나 눈치 빠른 외놈 간수가 알아차리고 의사에게 진찰케 하고 매산을 결박한 후 강제로 입을 벌리고 계란을 풀어 넣었다. 결국 매산이 자살을 단념하겠노라고 통고를 한 것을 보면 자유를 잃으면 자살도 쉬운 일이 아니다. 나의 70평생을 회고하면 살려고 산 것이 아니고 사라져서 산 것이며 죽으려도 죽지 못한 이 몸이 끝내는 죽어져서 죽게 되었도다. 1. 상해 임시정부 시절. 1. 상해에서 첫 출발. 안동현에서 1919년 2월 어느 날 영국 상인 조지 쇼우의 윤선을 타고 동행 15인과 함께 4일간의 항해 끝에 상해 포동선창에 도착하였다. 상륙할 때 눈에 선뜻 들어오는 것은 치마도 입지 않은 여자들이
삼판선에 노를 저으면서 성객들을 실어 나르는 광경이었다. 안동현에서 배를 탈 때 얼음덩이가 쌓인 것을 보았는데 불란서 조개지에 상륙할 때는 거리의 가로수에 녹음이 우거져 있다. 옷을 입고도 배 안에서는 추위로 고생을 하였는데 이제는 등과 얼굴에 땀이 난다. 상해에 도착한 그날 일행들과 같이 송승설이 15호에 있는 우리 동포의 집에서 담요만 깔고 방바닥 잠을 잤다. 다음날 상해에 집합한 동포 중에 친구를 조사하여 보니 이동영 선생을 위시하여 이광수, 서병호, 김홍서, 김보연 등이 있었다. 김보연은 장년군 김두원의 큰 아들로 몇 년 전 처자를 거느리고 상해에 와서 살고 있었는데 나를 찾아와 자기 집에 함께 있기를 청하였다. 이날부터 그의 집에서 나의 상해 생활이 시작되었다. 주인 김군을 안내자로 하여 10여 년 동안 밤낮으로 그리던 이동영 선생을 찾아갔다. 수년 전 양기탁의 사랑방에서 서간도 무관학교의 설립과 지사들을 소집하여 광복사업을 준비할 책임을 맡았던 그때에 비해 10여 년 동안 숱한 고생을 겪은 탓인지 그분의 풍성하던 얼굴에 주름살이 잡혀 있었다. 서로 악수하고 나니 감개무량하여 할 말을 잊었다. 당시 상해에 있는 한인은 500여 명 가량 되었다. 그 가운데 약간의 상업 종사자와 유학생, 10명 남짓의 전차회사 검표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본국, 일본, 미주, 중국, 러시아 등에서 모여든 지사들이었다. 본국 13도 각 대도시는 물론이고 궁벽한 항구나 시골에서도 독립만세를 부르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물 끓듯 했고 해외 우리 한인들도 어디에 거주하든지 정신으로나 행동으로나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으니 그 원인은 대체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소위 한일합병의 참된 의미를 그 전까지는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단군 개국 이후 명의상으로 이민족의 속국이 된 때도 있었고 우리 스스로도 이씨가 왕씨를 혁명하고 스스로 왕이 된 전례가 있었다. 때문에 외놈에게 병탄당해도 당, 원, 명, 청의 시대와 같이 우리가 완전 자치를 하고 명의상으로만 외의 속국이 되는 것으로 아는 동포가 대부분이었다. 베트남, 인도에서의 영국, 불란서 식민 정치를 절충하려는 외놈의 독괴를 꿰뚫어 보는 인사는 100분의 2, 3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합병 후 제1차구로 안학사건을 조작해낸 것과 제2차로 선천, 백오인 사건에 차막 무도한 것을 보고 나서는 언제 망하려나 하는 악감정이 격발될 기분이 농후하였다. 둘째, 제1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고 파리 강화회의에서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하였다. 이상 두 가지 원인으로 만세운동이 폭발되었다. 그러므로 상해에 모여든 500여 명의 인원은 어느 곳에서 모여들었든지 우리의 지도자인 연로한 선배요 젊고 굳센 청년 투사들이다. 당시 상해에 먼저 도착한 인사들은 벌써 신한청년단을 조직하여 김규식을 파리회담의 대표로 파송하였고 김철을 본국 대표로 파견하였다. 상해에 모여든 여러 청년들 중심으로 정부 조직이 운동 진전에 절대 필요하다는 소리가 안팎으로 점차 높아져 각 곳에서 상해에 온 인사들이 각각 대표를 선출하고 임시의정원을 조직하여 임시정부를 만드니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이다. 이승만을 총리로 임명하고 내무, 외무, 군무,
재무, 법무, 교통 등의 부서가 조직되었다. 도산 안창호는 미주로부터 상해에 와서 내무총장으로 취임하였고 각 부총장은 멀리서 미처 도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차장들을 대리로 국무회의를 진행하였다. 이동희, 문창범은 러시아령 연해주로부터 왔고 이시영, 남형우 등은 북경으로부터 모여들었다. 한편 정부의 사무가 실마리를 잡아가기 시작할 무렵 한성에서 비밀리에 각도 대표가 모여 이승만을 집정관 총재로 하는 별도의 정부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본국에서 활동하기 어려워 그 권한을 상해로 보내니 미리 짜거나 의논하지 않았는데도 비슷한 두 개의 정부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에 두 정부를 개조하여 이승만을 대통령에 임명하고 4월 11일 헌법을 반포하였다. 이런 내용은 운동사와 임시정부 회의록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니 여기서는 나에 대한 사실만을 쓴다. 2. 경무국장 시절 나는 내무총장인 도산 안창호 선생을 보고 정부의 문지기를 시켜달라고 청하였다. 벼슬을 시켜주지 않는 반감으로 그러는 것이 아닌가 하여 도산은 의아해하고 염려하는 빛을 보였다. 나는 일찍이 본국에서 교육사업을 할 때 어느 곳에서 순사 시험 과목을 보고 집에 가서 혼자 시험을 쳐서 합격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또 서대문 감옥에서 옥살이 할 때 후일 만일 독립정부가 조직되면 정부의 뜰을 쓸고 문을 지키기로 마음먹은 적이 있다. 그런가 하면 이름자는 구로, 벼로는 백범으로 고쳤다. 이런 예를 들면서 나의 진정한 평소 소원을 말하였다. 이에 도사는 쾌히 승낙을 하며 자기가 미국에서 백악관을 지키는 관원이 있는 것을 보았다며 백범 같은 이가 우리 정부 청사를 수호하는 것이 적당하니 내일 국무회의에 제출하겠다 하여 나는 마음속으로 매우 기뻐하였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도사는 뜻밖에도 나에게 경무국장 임명장을 주며 취임하여 근무할 것을 권하였다. 순사의 자격에도 못 미치는 내가 경무국장의 직책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하며 굳이 사양하였다. 그러나 국무회의에서 백범은 여러 해 감옥 생활을 하여 외놈 사정을 잘 알고 혁명 시기는 인재의 정신을 보아서 등용한다며 이미 임명된 것이니 사양하지 말고 공무를 집행하라고 강권하였다. 결국 나는 경무국장에 취임하였다. 나는 5년 동안 경무국장으로서 신문관, 검사, 판사뿐만 아니라 형 집행까지도 담당하였다. 범죄자 처결하는 것을 요약하면 말로 타이르는 것 아니면 사형이었다. 예를 들면 김도순이라는 17세 소년은 본국에 파견되었던 정부 특파원의 뒤를 따라 상해에 와서 외 영사관과 협조하여 그 특파원을 체포코자 하였다. 그 소년은 외 영사관으로부터 여비 10원을 받았는데 그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극형에 처한 일이 있었다. 이러한 것은 기성 국가에서는 보지 못할 특종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남의 조계지에 붙어 사는 임시정분이 많지 경무국 사무는 현재 세계 각국의 보통 경찰 행정과는 달랐다. 그 주요 임무는 외적의 정탐 활동을 방지하고 독립운동자의 투항 여부를 정찰하여 외의 마수가 어느 방면으로 침입하는가를 살피는 것이었다. 나는 정복과 사복 경호원 20여 명을 임명하여 이 일을 수행하였다. 홍구의 외 영사관과 우리 경무궁은 대립 암투하였다. 그런데 당시 불란서 조계당국은 우리 독립운동에 대해 특별히 동정적이었다. 그런 까닭으로 일본 영사가 우리 독립운동자의 체포를 요구할 때 불란서 당국은
미리 우리 기관에 통지하였고 마침내 체포할 때는 일본 경관을 대동하고 빈집을 수색하고 갈 뿐이었다. 한 번은 황포 선창에서 오성윤 등이 외구 다나카 기이치에게 폭탄을 던졌으나 폭발되지 않아 오성윤이 다시 권총을 발사하여 미국 여행객 여자 하나가 죽은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 후 일, 영, 불 세 나라 합작으로 불란서 조계지에 한인을 대거 수색, 체포한 일이 있었다. 당신은 어머님까지 상해에 와 계시던 때인데 하루는 이른 아침에 외경 7명이 녹이 등등하여 침실에 침입하였다. 그중 불란서 경관인 서대납은 나와 친한 사이로 내 집인 줄 알았으면 잡으러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외말과 불어가 서로 달라 체포장에 기재된 이름자가 김구인지 모르고 한인 강도로 알고 체포하러 왔던 것이다. 그런데 와서 보니 잘 아는 친구가 아닌가. 외놈들이 달려들어 철수갑을 채우려 할 때 서대납이 제지하며 나에게 옷을 입고 불란서 경무국으로 가자는 뜻을 밝혔다. 그 말에 따라 숭산로에 경찰서로 가보니 원세훈 등 5명을 먼저 잡아 유치장에 구금해 놓았다. 내가 유치장에 들어간 후 외경이 와서 신문하려 하자 불란서 사람은 허락하지 않았다. 또한 일본 영사가 인도를 요구해도 듣지 않고 나에게 묻기를 체포된 5명은 김군이 잘 아는 사람인가? 5명이 다 좋은 동지요. 김군이 오인을 담보하고 데려가기를 원하는가? 내가 원한다고 대답하니 즉시 그들을 석방시켜 주었다. 여러 해 동안 불란서 경찰국에서 한인 범죄자들을 체포할 때 나는 배심관으로 임시정부를 대표하여 신문 처리하였다. 그런 까닭에 불란서 공무국에서는 나를 인도치 않을 뿐 아니라 내가 보증하면 현행범 이외에는 즉시 풀어주었다. 외는 불란서 사람과 나의 관계를 알고 난 후부터는 체포를 요구하지 않고 정탐꾼으로 하여금 불란서 조계 밖에 있는 영국 조계나 중국 지역으로 나를 유인하게 하여 중령 당국에 통보하고 잡아갈 생각을 하였다. 이러한 의도를 안 후 나는 불란서 조계지를 한 걸음도 넘어서지 않았다. 불란서 조계지 생활 14년 동안 겪은 기이한 사건들을 일일이 기록할 수 없고 또 연월일시도 잊어버려 순서를 차리기도 어렵다. 경무국장 시절 고등정탐꾼 선우갑을 유인하여 포박 신문한 일이 있었다. 그는 죽을 죄를 지었음을 시인하고 스스로 사형 집행을 원하였지만 나는 뉘우치는 것을 보고 살려줄 터이니 큰 공을 세워 속죄할 것이냐고 물었다. 그가 소원이라 하기로 결박을 풀어 보내주었더니 그는 상해에서 정탐한 문건을 임시정부에 바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나는 시간을 약속하고 그를 만나기 위해 김보연, 손두환 등을 외놈의 승전 여관으로 보냈다. 과연 그는 외놈에게 고발하지 않았고 내가 전화로 호출하면 시간을 어기지 않고 즉시 대기하였다. 그러다가 4일 후 몰래 도망하여 본국에 돌아가서 임시정부의 덕을 칭송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었다. 강인우는 외놈의 경부로서 비밀 사명을 띠고 상해에 와서 김구 선생에게 자기가 상해에 온 임무를 보고하겠으니 면회를 허락해 달라는 글을 보내왔다. 그는 만나는 장소를 외놈과 동행하면 나를 체포할 수 있는 영국 조계지의 신세계 음식점으로 청하였다. 약속된 시각에 가서 보니 강인우 혼자만 있었다. 그는 총독부에서 제가 받은 사명은 모모 사건이므로
그 점을 주의하십시오 라고 알려주고 또한 선생께서 거짓 보고자료를 주시면 귀국하여 책임이나 얼버무리겠습니다 라고 제안하였다. 내가 쾌히 승낙하고 자료를 만들어주니 그는 귀국하여 그 공로로 풍산 군수가 되었다고 한다. 구한말 내무대신이었던 동농 김가진 선생은 항일합병 후 일본으로부터 남작의 직위를 수여받은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기미 3.1선언 이후에 대동당을 조직해 활동하다가 아들 의왕군을 데리고 남은 인생을 독립운동의 채권지에서 보낼 목적으로 상해에 도착하였다. 후에 외총독은 남작이 독립운동에 참가한 것은 일본의 수치라 생각하여 동농 며느리의 사촌오빠가 되는 정필화를 비밀리에 파견하여 동농 선생에게 은밀히 귀국을 종용하였다. 이것을 알아차린 경무부에서 정필화를 비밀리에 검거하여 신문하니 그가 사실을 낱낱이 자백하므로 교수형에 처하였다. 해주 사람 황학선은 독립운동 이전에 상해에 도착한 청년으로 우리 독립운동에 열정이 있어 보였다. 그런데 그는 각 방면에서 상해로 모여든 지사들이 자신의 집에 숙식하는 것을 기화로 세워진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임시정부를 악평하였다. 이 때문에 새로 도착한 청년 중 동농 선생과 같이 서울에서 열렬히 운동하던 나창원 등은 황해 악랄한 계략에 걸려 정부에 대해 극단적인 악감정을 품게 되었다. 마침내 김기재, 김의한 등 십수명이 임시정부 내무부를 습격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당시 정부를 옹호하는 청년들이 극도로 분격하여 육박전이 시작되어 나창원, 김기재 두 사람이 중상을 입었다. 내무총장 이동영 선생의 명령에 따라 포박된 청년 10여 명은 타일러서 풀어주고 중상을 당한 낙임 두 사람은 입원 치료하게 하였다. 경무국에서 그 분란의 원인을 깊이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놀랄만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낙임 등의 활동 배우는 황학선인데 황이 이들에게 활동 자금을 제공하였고 배우의 일본 영사관은 황에게 자금과 계획을 제공한 것이었다. 마침내 황을 비밀리에 체포하여 신문한 결과 그가 나창원 등의 애국 열정을 이용하여 정부의 각 총장과 경무국장 김구까지 전부 암살할 무서운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황은 외딴 곳에 3층 양옥을 세내어 대문에 민생의원이란 큰 간판을 붙이고 나창원이 의과생인점을 이용하여 정부 요인들을 유인하여 암살할 계획이었다. 황의 신문 기록을 나창원에게 보여주니 나군은 깜짝 놀라며 황에게 속아 자기도 모르게 큰 죄를 범할 뻔하였다며 그간의 사연을 설명하고 황가를 극형에 처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황의 사형이 집행되었고 나군 등의 행위를 조사 중이었다. 한 번은 박모라는 우리 청년이 경무국장 면회를 청하기에 만나보았다. 그는 초면에 눈물을 흘리며 품속에서 곤종 한자루와 외놈이 준 수첩 하나를 내놓으며 본국에서 먹고 살기 위해 며칠 전 상해에 오게 되었다면서 다음과 같이 자백하였다. 첫 대면에 일본 영사관이 나의 체격이 튼튼한 것을 보더니 김구를 살해하고 오면 돈도 많이 주고 본국 가족들에게는 국가의 토지를 주어 경작하게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불응하면 후데이 센진으로 체포하여 취조한다고 하기에 응낙하였습니다. 불란서 조계지에서 독립을 위하여 애쓰시는 선생을 보고서 나도 한인의 한 사람으로
어찌 감히 살해할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까닭으로 권총과 수첩을 선생께 바치고 중국 지역으로 가 상업에나 종사하고자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감사의 뜻을 표시하였다. 나의 신조는 일을 맡기면 의심하지 않고 의심하면 일을 맡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조로 인하여 종종 해를 당하면서도 천성이라 평생 고치지 못하였다. 경호원 한태규는 평양 사람인데 사람됨이 부지런하고 착실하여 7, 8년 써오는 사이에 안팎 사람들의 신망이 심히 두터웠다. 그는 내가 경무국장을 그만둔 후에도 경무국 사무를 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개원 노백린 형이 아침 일찍 나의 집을 방문하여 말하였다. 뒷 도로변에 어떤 젊은 여자 시체가 하나 있는데 중국인들이 한인이라고 떠드니 백범 같이 나가서 알아봅시다. 개원과 같이 나가서 보니 명주의 시체였다. 명주는 하층 여자로 어찌하여 왔든지 상해에 와서 정인과 황진남 등의 식모로도 일했고 젊은 남자들과의 추잡한 행동도 있다던 여자였다. 어느 날 한밤중에 한태규와 같이 다니는 것을 보고 나는 무심히 한군더 청년이니 서로 친한 관계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한 것이 그다지 멀지 않은 때로 기억된다. 시신을 자세히 살펴보니 피살된 것이 분명하였다. 타박으로 머리 위에 피 묻은 흔적이 있고 목 부분에 노끈으로 조른 자국이 있었다. 그런데 교사란 수법이 내가 서대문 감옥에서 김진사로부터 활빈당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 경호원들에게 연습시켜 정탐꾼 처형에 응용하던 수법과 흡사하였다. 나는 불란서 공무국에 달려가서 서대납에게 고발하고 합동조사에 착수하였다. 한태규가 명주와 밤중에 출입하던 집에 어떠한 남녀가 새들어 산 일이 있는가를 조사하여 1개월 전에 한과 명주가 동거한 사실을 알아냈다. 그러나 그 집은 명주의 시체가 있는 곳과 거리가 너무 멀었다. 그래서 시체가 놓여있는 근방 셋방 명부를 조사하니 10여일 전 방 하나를 한씨 성에게 빌려준 자취가 있었다. 방문을 열고 자세히 살펴보니 마루 위에 핏자국이 남아 있었다. 이로 인해 한에게 혐의가 집중되었다. 서대납에게 한태규 체포를 상의하고 한태규를 불러서 요즘은 어디서 숙식하는지를 물었다. 그는 방을 얻지 못하여 이리저리 다니며 숙식한다고 답변하였다. 바로 그때 불란서 경찰이 들어와 한을 체포하였다. 나는 배심관으로 신문했다. 내가 경무국장을 그만둔 뒤 한은 여러가지 사정으로 외놈에게 매수되어 밀탐하며 명주와 비밀리에 동거하던 중 명주에게 외놈의 주구란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 명주는 비록 배우지 못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하류 여자이지만 애국심은 강하고 나를 절대적으로 믿고 존경하였다. 한은 명주가 반드시 고발할 형세이므로 흔적을 없애기 위하여 암살하였다고 자백하였다. 이에 한을 종신직령으로 처벌하였다. 이 사건을 같이 조사한 나우 등은 나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우리는 한이 돈을 물쓰듯 하며 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십중팔구 정탐꾼이라고 추측한 지 이미 오래였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증거를 얻지 못해 선생께 보고하지 못했습니다. 의심만으로 보고하였다가 도리어 동지를 의심한다는 책망이나 들을 것 같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 후 한태규는 감옥 중죄수들과 같이 탈옥을 모의하여 양력 1월 1일 이른 아침에 거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한은 그 사실을 불란서 간수들에게 밀고하였다. 약속된 시간에 각 감방 문이 일제히 열리며 칼, 몽둥이, 돌을 가진 죄수들이 쏟아져 나왔다. 총을 메고 경비 중인 간수들이 나오는 죄수들을 쏘아 죄수 8명이 즉사하였다. 이를 본 다른 죄수들은 감히 움직일 엄두도 못 내어 옥중소동은 진정되었다. 한태규는 재판정에 8명의 시체를 담은 관머리에 서서 증인으로 출정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 악한을 절대 신임하였던 나야말로 세상에 머리 들기 어렵다는 적개심으로 지냈다. 그로부터 얼마 후 한태규의 서신이 날아들었다. 불란서 감옥관으로부터 같이 고생한 감옥 친구를 8명이나 죽인 공로를 인정받아 특전으로 풀려났으니 전 죄를 용서하고 다시 써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나의 회답이 없음을 보고 겁이 났던지 그는 귀국했다고 하며 그 후 평양에서 소매상으로 돌아다니더라는 소문을 들었다. 3. 사상 갈등과 국민 대표대회. 김인현, 즉 대한민국 원년 1919년에는 국내외가 일치하여 민족운동에 매진하였다. 그러나 세계사조가 점차 봉건이니 사회주의니 복잡해지면서 단순하던 우리 운동계에도 사상이 갈라지고 음양으로 투쟁이 전개되었다. 임시정부 직원 중에서도 공산주의니 민족주의니 하는 분파적 충돌이 격렬해졌다. 심지어 정부의 국무원 중에도 대통령과 각 부총장들 간에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로 각기 옳다는 주장을 조차 갈라졌다. 그 대강을 거론하면 국무총리 이동희는 공산혁명을 부르짖고 대통령 이승만은 민주주의를 주창하였다. 이로 인해 국무회의 석상에서도 의견 불일치로 때때로 논쟁이 일어나 국시가 서지 못하고 정부 내부에 괴이한 현상이 거듭 일어났다. 예를 들면 국무회의에서 여운형, 안공근, 한형권 3인을 뽑아 러시아에 대표로 보내기로 결정하고 여비를 각출하던 중 금전이 입수됨을 보고 이동희가 자기 신복인 한형권을 비밀리에 먼저 파견하였던 일이 있었다. 이동희는 한이 시베리아를 통과하고 난 뒤에야 이를 공개하였으니 정부나 사회에 무리가 분분하였다. 이동희는 호가 성제인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름을 바꾸어 대자유라 행세하던 일도 있었다고 한다. 어느 날 이 총리가 나에게 공원 산보를 청하기에 동반하였더니 조용히 자기를 도와달라고 말하였다. 나는 좀 불쾌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경무국장으로 총리를 보호하는 터에 직책상 무슨 잘못된 일이 있습니까? 대답하니 이 씨는 손을 저으면서 답변하였다. 그런 것이 아니요. 대저 혁명이란 유혈사업으로 어느 민족에게나 대사인데 현재 우리의 독립운동은 민주주의 혁명에 불과하오. 따라서 이대로 독립을 한 후 또다시 공산혁명을 하게 되니 2번 유혈은 우리 민족에게도 큰 불행이요. 그러니 적은 이도 나와 같이 공산혁명을 하는 것이 어떠하오. 나는 반문하였다. 우리가 공산혁명을 하는데 제3 국제당의 지휘 명령을 받지 않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공산혁명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하였다. 불가능하오. 나는 강경한 어조로 다시 말하였다.
우리 독립운동이 우리 한민족의 독자성을 떠나서 어느 제3자의 지도 명령에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자존성을 상실한 의존성 운동입니다. 선생은 우리 임시정부 헌장에 위배되는 말을 하심이 크게 옳지 못하니 쟤는 선생의 지도를 따를 수 없으며 선생의 자중을 권고합니다. 그러자 이 씨는 불만스러운 낯빛으로 나와 헤어졌다. 이 씨가 밀파한 한 형권은 단신으로 시베리아에 도착하여 러시아 관리에게 러시아에 온 사명을 전달하니 러시아 관리는 즉시 모스크바 정부에 보고하였다. 러시아 정부에서 한인 동포들을 동원하니 한 형권이 도착하는 정거장마다 한인 남녀들은 태극기를 손에 들고 임시정부 대표를 열렬히 환영하였다. 마침내 한이 모스크바에 도착하니 러시아 최고 지도자인 레닌 씨가 친히 맞이하며 독립자금은 얼마나 필요로 하느냐고 물었다. 한은 입에서 나오는 대로 200만 루블을 요구하였다. 레닌은 웃으면서 반문하였다. 일본을 대항하는데 200만으로 될 수 있는가? 한은 본국과 미국에 있는 동포들이 자금을 조달한다고 답변하였다. 그러자 레닌은 자기 민족이 자기 사업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고 즉시 러시아 외교부에 명령하여 현금으로 200만 루블을 지급하게 하였으나 외무부는 금괴 운반 문제 때문에 시험적으로 제1차 40만 루블만을 한 형권에게 주었다. 한이 시베리아에 도착할 시기를 맞추어 이동희는 비서장인 김립을 밀파해 한 형권을 종용하여 금괴를 임시정부에 바치지 않고 중간에서 빼돌렸다. 김립은 이 금괴로 북한도 자기 식구들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였고 이른바 공산주의자라는 한인, 중국인, 인도인에게 얼마씩 지급하였다. 그러고서 자기는 상해에 비밀리에 잠복하여 광동 여자를 첩으로 삼아 향락하는 것이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임시정부에서 이동희에게 죄를 물으니 이 씨는 총리직을 사직하고 러시아로 도주하였다. 또한 한 형권은 러시아 수도에 가서 통일운동을 하겠다는 이유를 설명하고 다시 20만 루블을 가지고 상해에 잔입하여 공산당들에게 금력을 풀어 이른바 국민대표대회를 소집하였다. 당시 한인공산당은 세 파로 나뉘어져 있었다. 첫째는 상해에서 설립된 상해파로 그 우두머리는 이동희이고 둘째는 이르쿠츠크파로 그 우두머리는 안병찬, 여운형 등이었다. 셋째는 일본에서 공부하던 유학생들로서 일본에서 조직된 ML파로 일본인 후쿠모토 가주오와 김준년 등을 우두머리로 한 것인데 비록 상해에서는 세력이 미약하나 만주에서는 맹렬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것저것 있을 것은 다 있어서 이을규, 이정규 형제와 유자명 등은 무정부주의를 신봉하여 상해 천진 등지에서 활동이 맹렬하였다. 상해에서 개최한 국민대표회의는 잡종회라 부를 만한 모임이었다. 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 조선, 중국, 러시아 등 각처에서 한인단체 대표로 200여 명이 각양각색의 명칭으로 모여들었다. 그 중에서 이르쿠츠크파 공산당과 상해파 공산당이 서로 경쟁적으로 민족주의자 대표들을 분열시켜 이르쿠츠크파는 임시정부 창조를, 상해파는 개조를 각각 주장하였다. 이른바 창조파는 현 임시정부를 취소하고 새로 정부를 조직하자는 것이고 개조파는 현 정부를 개조하자는 것이었다. 결국 하나로 의견을 통일시키지 못하여 회의가 분열되었다.
창조파에서는 한국 정부를 조직하고 그 정부의 외무총장인 김규식이 이른바 한국 정부를 이끌고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서 출품하였지만 러시아가 허용하지 않으므로 계획이 무산되었다. 국민대표회의에서 양파 공산당이 서로 투쟁하니 순진한 독립운동자들까지도 양파 공산당으로 나뉘어져 혹은 창조 혹은 개조를 주장하여 전체가 요란하게 되었다. 이런 까닭에 내가 내무총장의 직권으로 국민대표대회에 해산령을 발표하니 비로소 시국이 안정되었다. 정부의 공금 횡령범 김립은 오면직, 노종균 등 청년들에게 총살을 당하니 사람들이 통쾌하게 생각하였다. 임시정부에서는 한영권을 러시아 대표직에서 파면하고 안 공군을 러시아 주재 대표로 파송하였다. 그러나 별 효과 없이 러시아와의 외교관계는 끝내 단절되었다. 국민대회가 실패한 후 상해에서는 통일이란 미명하에 공산당 운동이 끊어지지 않고 민족운동자들을 종용하였다. 공산당 청년들은 여전히 양파로 나뉘어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명칭으로 제중국 청년동맹과 중국 청년동맹을 조직하고 상해의 우리 청년들을 앞다투어 포섭하여 독립운동을 공산운동화하자고 절규하였다. 그러던 중 레닌은 공산주의자들에게 식민지운동은 복국운동이 사회운동보다 우선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말이 한번 떨어지자 어제까지 민족운동, 즉 복국운동을 비난 조소하던 공산당원들이 돌변하여 독립민족운동을 공산당의 당시로 주창하였다. 여기에 민족주의자들이 자연 찬동하고 나서서 유일 독립당 촉성회를 성립시켰다. 그런데 내부에서는 의원이 공산당 양파의 권리 쟁탈전이 음량으로 치열하게 대립되어 한 걸음도 진전되기 어려웠다. 민족운동자들도 차차 깨우쳐 공산당의 속임수에서 벗어나 결국 유일 독립당 촉성회는 해산되고 말았다. 그 후 한국 독립당이 조직되었다. 한독당은 순전한 민족주의자인 이동영, 안창호, 조왕구, 이유필, 차이석, 김봉준, 김구, 손병조 등을 지도자로 하여 창립되었다. 이로부터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가 조직을 따로 가지게 되었다. 공산당들은 상해의 민족운동자들이 자기의 수단에 농락되지 않음을 깨닫고 남북 만주로 진출해서 상해에서보다 몇십 배 더 맹렬하게 활동하였다. 이상용의 자손은 살부회까지 조직하고 있었다. 살부회에서도 체면을 생각해서인지 회원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아비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아비를 죽이고 나는 내 아비를 죽이는 것이 규칙이라 하였다. 남북 만주의 독립운동단체로 정의부, 신민부, 참의부 외에 남군정서, 북군정서 등 각 기관에 공산당이 침입하여 각 기관을 여지없이 파괴 훼손하고 인명을 살상하였다. 백광운, 정일우, 김좌진, 김규식 등 우리 운동계에 다시 없는 건강한 장군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로 인하여 내외 동포의 독립사상이 날로 미약해져 갔다. 그런데 화는 홀로 오지 않는다고 만주 동북 삼성의 왕이라 할 수 있는 장장립과 일본과의 협정이 성립되었다. 이로 인해 한인 독립운동가들은
붙잡히는 대로 외에게 넘겨졌다. 중국 백성들은 한인 한 명의 머리를 베어 외놈 영사관에 몇십 원에 심지어 3에서 4원에 팔아 넘기기도 하였다. 어찌 중국 사람들 뿐이랴. 그곳 우리 한인들은 비록 중국 경내에 거주하였지만 처음에는 가가호호에서 해마다 독립운동기관인 정부 정의부나 시민부에 정성을 다해 부지런히 세금을 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순박한 동포들도 우리 무장대우의 지나친 위력과 침탈을 당하게 되자 점차 반발심이 생기게 되었다. 이로 인해 독립군이 자기 집이나 동네에 도착하면 비밀리에 외놈에게 고발하는 악풍까지 생겼다. 또한 독립운동자들까지도 점차 외에게 투항하는 풍습이 생기고 보니 동북 삼성의 운동 근거지를 운동 근거지는 자연 취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외놈의 보호하에 만주국이 탄생하니 만주는 제2의 조선이 되어버렸다. 이 얼마나 아프고 쓰린 일인가. 동북 삼성의 정의, 신민, 참의부와 임시정부의 관계는 어떠하였던가. 임시정부가 처음 조직되었을 때 삼부는 임시정부를 최고기관으로 인정하고 추대하였다. 그러나 그 뒤 삼부가 점차 할거하여 군정, 민정을 합작하지 않고 세력을 다투어 서로 전쟁까지 하였다. 스스로 업신여기면 다른 사람도 나를 업신여기게 된다고 함은 바로 이를 가리킨 격언이라 할 수 있다. 정세로 말하면 동북 삼성 방면에 우리 독립군이 벌써 자취를 감추었을 터이나 신의학교 시절 이후 3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 오히려 김일성 등 무장부대가 의연히 산악지대에 의거하여 엄전하고 있다. 이들이 압록 두만을 넘나들며 외병과 전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 의용군과 연합작전을 하고 러시아의 후원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현상 유지를 하는 정세라 관내 임시정부 박명과의 연락은 극히 곤란하게 되었다. 종전의 정의, 참의, 신민, 삼부 중 참의부는 임시정부를 시종일관 옹호, 추대하였다. 그런데 삼부가 통일하여 정의부로 되자 서로 짓밟아 종막을 고하게 된 데에는 공산당과 민족당의 충돌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리하여 공산진영이나 민족진영의 말로는 같은 운명으로 귀결되었다.